안녕하세요. 저는 화상과외 수학 박사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 화상과외를 합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있는 식구들한테 학생들한테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도움을 주고자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 참조하시고 여러분이 수학을 공부할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단권주의 10회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연 선행 공부는 필요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3번, 4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페를 위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예요. 화상과외 수학박사다. 그래서 여기 주소창에 주소를 치시면 제 카페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세하게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단권주의 10회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권주의 10회독이다. 각종 시험에서 보통 이제 그 수능을 봤을 때 만점을 받는 학생들, 공부의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학생들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와 같은 고시에서 수석을 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단권주의 10회독을 강조합니다. 단권주의다. 한 권을 10회독 10번을 읽는다. 한 권을 완벽하게 정복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권을 보지 않고 일단 한 권을 완벽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과연 수학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도 단권주의 10회독이 가능하냐. 선생님 수학은 한 번 푸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간을 10번을 풀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수학만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을 못해요. 과연 수학에서도 10회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학도 10회독이 가능하다. 다만 암기 과목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갖다 10회독 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하면 10회독을 할 것이냐. 1회독부터 6회독까지 6번을 보는 게 한 번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학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한 번을 보는 걸 6번으로 나누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학을 6회독을 하고 나면 결국은 수학을 한 번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7회독, 8회독, 9회독, 10회독은 반복하는 건데 이럴 때는 틀린 것만 푼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학이니까 제일 먼저 개념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모르면 수학은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짓기입니다. 개념을 모르는데 응용 문제를 푼다? 말도 안 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무조건 개념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개념이 암기도 안 돼요. 선생님, 저는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식은 달달달 외워서 풀면 돼요. 물론 가능은 하죠.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을 모르면 수학은 암기도 잘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응용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기는 더욱더 어렵다. 수능은 이제 보통 3등급에서 5등급을 받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이 학생들이 수학은 가장 문제예요. 어정쩡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면 자, 수학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3등급에서 5등급에 있는 학생들 전부 다 대부분이 개념이 약하다. 그래서 수학을 할 때는 일단 개념부터 잡아라. 그래서 이제 개념부터 한 번을 쭉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유래독입니다. 아시겠죠? 자, 개념을 공부하는 게 뭐다? 유래독이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먼저 공부해라. 자, 두 번째 넘어가시면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을 1회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센이라는 책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센이든 알펜이든 요즘 그 유형편 참고서는 대부분이 A 스텝, B 스텝, C 스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스텝은 뭐냐면 기초적인 문제, 그 다음에 B 스텝은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C 스텝은 심화적인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센을 기본으로 본다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번 시험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5단원을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1단원부터 A 스텝, 그 다음에 B 스텝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하일 때, 중일 때, 상일 때, 그 다음에 C 스텝, 심화까지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을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에 2단원도 똑같은 방법,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풉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이렇게 풀어요. 하지만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이렇게 풀면은 한 번 푸는데 1단원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단원을 풀고 2단원을 풀 때 1단원을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3단원을 풀 때 1, 2단원 풀었던 걸 또 까먹습니다. 자, 4단원을 풀 때 1, 2, 3단원에 풀었던 거를 까먹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수학은 종합적 추론 문제가 나옵니다. 자, 수학을 만약에 어렵게 내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3문제에서 4문제, 많으면 5문제 정도를 내는데 그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단원별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1단원, 3단원이 결합된 문제 또는 3단원과 5단원이 또는 결합된 문제 이와 같이 종합적 추론 문제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은 이 단원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원별로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단원을 묶어야 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람직한 방법. 이 방법대로 풀어야 된다. 자, 수학을 잘하는 방법. 1회독은 어떻게 씁니까? 개념을 풀었죠. 2회독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개념을 보고 나면 A 스텝만 가지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A 스텝만 가지고 1단원부터 5단원을 푸는 겁니다. 그럼 A 스텝은 기초문제니까 빨리 풀 수 있겠죠. 두 번째, 장점은 뭐냐? 이렇게 풀면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전체적인 문제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1단원에는 내용이 어떻고 2단원의 내용은 어떻고 3단원의 내용은 어떻고 4단원은 어떻고 5단원은 어떻고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개념도 특히 공식에 해당하는 거는 반드시 숙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초과정을 가지고 공식을 연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뭐다?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전체적인 문제가 머릿속에 잡힌다. 자, 이렇게 한 바퀴 기초과정을 가지고 한 바퀴를 돌리는 걸 2회독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본 건 아닌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수 있다. 자, 개념을 가지고 1회독 전체적인 걸 한번 훑어보고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게 2회독. 그 다음에 B스텝에서 난이도 하만 가지고 한 번을 또 다 보는 거예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난이도 하 문제만.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틀린 문제가 별로 없겠죠. 쉬우니까. 여기까지 보는 게 3회독.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난이도 중입니다. 난이도 중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까 틀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난이도 중인 문제만 마찬가지로 1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쭉 살펴본다. 그게 몇 회도? 4회도. 이해됩니까? 4회도. 그럼 이제 난이도 중인 문제에서는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일단 틀린 문제는 오답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오답을 한번 보고 틀린 문제 앞에는 별표를 쳐주는 겁니다. 틀린 문제만 앞에다 별표를 쳐준다. 그 다음에 난이도 상으로 넘어가요. 그럼 난이도 상위 문제만 또 마찬가지로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쭉 풀어보는 겁니다. 모르는 문제는 그냥 스킵하고
아는 문제만 쭉 풀어봐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문제 앞에다가 별표를 해준다.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는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를 다시 한번 해답 보고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뭐다? 오해도.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심화 문제. 마찬가지로 아는 문제만 쭉 한번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는 문제 앞에 별표를 붙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뭐다? 육해독. 자, 그럼 이제 육해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책 한 번을 다 보는 게 육해독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6번 정도를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장점은 뭐다?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육해독을 하고 나면 자, 틀린 문제는 문제 앞에 뭐가 있어요? 별표 하나씩 쳐져 있겠죠. 물론 틀린 문제 한번 쭉 본 거예요. 육해독 하는 동안에. 그럼 7회독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7회독부터는 틀린 문제만 보는 겁니다. 아는 문제를 버려라.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아는 문제는 버리고 틀린 문제만 푼다. 아는 문제는 뭐하러 또 풀어요?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아는 문제는 버려라.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푼다. 그게 7회독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아는 문제를 버리고 7회독을 쭉 해서 틀린 문제만 한번 다시 쭉 봅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만 한번 다시 보는데 그때 또 틀리는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 또 틀리는 문제는 다시 문제 앞에 별표를 하나씩 쳐줍니다. 그러면 7회독을 하고 나면 별표가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2개 생기는 문제만 별표 2개짜리만 뭐 한다? 오답 노트를 한다.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를 다 오답 노트를 하면 안 됩니다. 오답 노트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오답 노트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그게 또 다른 문제집이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더 받아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으면 모르는 문제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7회독이 끝나고 나면 별표 2개짜리만 오답 노트에 푼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별표 2개짜리도 너무 많아요. 그럼 한 번을 더 푸는 거예요. 틀린 문제만. 틀린 문제만 한 번을 더 풀어서 또 아는 문제를 버리세요. 아는 문제를 버리고 나면 모르는 문제가 또 줄어들겠죠. 압축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르는 문제를 30문제 내외로 만들어라. 30문제 내외로 만들고 그 문제만 뭐 한다? 오답 노트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7회독을 하고 나면 모르는 문제가 30문제로 보통 학생은 줄어들어요. 아니면 8회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회독을 해서 별표 2개짜리를 오답 노트를 하면 그 다음부터 8회독부터 10회독까지는 오답 노트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만 가지고 자, 또 한번 쭉 풀어보고 또 아는 문제는 버리고 틀리는 문제는 다시 앞에다 별표를 치고 또 틀린 문제만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시 아는 문제는 버리고 또 틀린 문제는 또 앞에 별표를 쳐보고 그러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별표가 3개, 4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모르는 문제가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6회독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전부 전체를 한번 보는 거. 7회독부터 10회독까지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간이면 10회독이 아니라 20회독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때가 되면 뭐만 가지고 공부한다? 오답 노트만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만 가지고 보게 되면 몇 번 봤어요? 거의 10번을 봤기 때문에 문제만 딱 봐도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쫙 떠오른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다? 단권주의 10회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권주의 10회독은 수학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단권주의 10회독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옆으로 기초부터 그 다음에 난이도화, 난이도 중, 난이도 상, 그 다음에 심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고 항상 아는 문제를 버리고 틀린 문제만 압축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에는 한 30문제만 정리를 해서 시험 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 그러면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과연 선행 공부는 필요하냐? 선행 공부는 필요하냐?
제가 이제 그 학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28년 정도 학원을 했어요. 강사 생활은 한 12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학원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수학 전문 학원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질문을 하세요. 선행 공부 꼭 필요합니까? 또는 학교 선생님 자제들이 오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얘기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선행 공부를 자꾸 해버리니까 학교 공교육이 자꾸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학만큼은 선행 공부가 꼭 필요하다. 이거는 교육부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선행 공부가 필요한지 쭉 적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복잡하죠.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판서식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끄고요. 칠판에다가 제가 이제 직접 한번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아직 초점을 잡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학능력 시험을 봐야 됩니다. 수능이 대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능만 잘 보면 무조건 대학은 갑니다. 수능을 못 보면 이제 내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6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뭐가 문제냐? 고3이 문제예요. 고3. 고3. 자, 학생이 고3이 됐어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커리큘럼이 짜 있냐면 고3 때 문과학생 같으면 확통을 공부해라. 이렇게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실제로 내신에서는 확통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과 같으면 지금 학생들은 미적분하고 기백을 공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고3 때 들어와가지고 3월 달부터 문과는 확통을 공부하고 이과는 이제 미적분하고 기백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학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 권을 다 공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확통, 미적분, 기백을 고3 때 공부하면 뭐가 문제냐면 수능 연계 과목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자, 수능은 연계 과목이 있죠. 자, 사교표를 줄이기 위해서 EBS에서 하는 연계 과목,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기에서 70%를 내겠다. 물론 이제 지금 50%로 줄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계 과목을 공부해라. 이렇게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냐? 연계 과목은 2월 달에 나와요. 2월 달에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자, 2월 달부터 수능 특강이 나오는데 이 수능 특강 안에는 확통, 미적분, 기백이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월 달부터 수능 특강을 풀 때 확통, 미적분, 기백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러면은 배우지 않고 수능 특강을 풀어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확통, 미적분, 기백은 언제 배워야 된다? 고2 때까지 끝내줘야 된다. 자, 이거를 고2 때까지 끝내줘야 그래 고3 때 수능 특강을 배우죠. 그 다음 또 3월부터는 뭐가 나오죠? 3월부터는 엔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6월달 되면 6월달 그때 뭐가 나와요? 수능 완성이 나옵니다. 자, 6월달이 돼야 수능 완성이 나와요. 그럼 이제 수능 완성, 엔제, 수능 특강 전부 다 확통, 미적분, 기백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푸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고3 때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확통, 미적분, 기백은 고2 때까지 다 끝내줘야 고3 때 넘어와서 수능 특강, 연재, 완성.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뭘 풀어요?
여름방학 때는 또 뭘 준비합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논술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공부를 하려면 고3 때는 공부하는 과정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를 해야 될지가. 그 다음에 자 3월달 모의고사 보죠. 4월달 모의고사 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달 또 평가원 모의고사 여기 있는 거 따라가기도 바빠요. 이거 언제 공부합니까? 이거는 2월달까지 다 끝내줘야 됩니다. 2월달까지 다 끝내줘야 고3 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얘기하는 겁니다. 2월달부터는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고2로 한번 넘어옵시다. 자, 그럼 고2 때 확통, 미적분, 기백을 고2 때 다 끝내주려면 또 고2 때 배우는 과목이 있죠. 고2 때 배우는 과목은 뭡니까? 수 1, 수 2 공통 과목을 배워야 돼요. 몇 권입니까? 한 권, 두 권. 여기 있는 거 세 권. 그럼 몇 권이에요? 5권이죠. 그럼 고2 때 5권을 배운다는 게 수학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중간기말, 이와 같이 1학기, 2학기 4번 시험 보는데 한 권씩만 공부를 해도 4권이죠? 5권은 언제 공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5권을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1부는 또 언제 배워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겠죠. 그럼 이 5권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당연히 이거 배우지 않겠어요? 수원 수투가 그래도 비교적 쉬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배워야 될 과목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수학 상이고 또 수학 하죠. 그럼 수학상, 수학하, 수원, 수토 그럼 또 몇 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4권을 배워야 됩니다. 1학년 때 4권을 배운다면 중간, 기말, 그러면 시험 볼 때마다 한 권씩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것도 4권은 너무나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만만한 게 또 뭐예요? 수학 상하죠? 그럼 이건 언제 배워야 돼요?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점점점 밑으로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행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요. 선행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4권을 보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 5권을 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고3 때는 뭐 공부해야 되는데? 수능 공부해야 됩니다. 또 논술도 준비해야 되는데 또 봐야 될 책도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하려면 당연히 수학 상하는 중학교 3학년까지 끝내줘야 됩니다. 왜 선행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수학상, 수학하를 중3 때 한다면 중3 과정은 중2 때, 중2 과정은 중1 때 이와 같이 선행 공부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공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이 선행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억지로 선행 공부를 시키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역량만 된다면 선행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만 된다면 선행 공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카이스트로 들어간 학생인데 그 학생은 선행 공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 합격 후기입니다. 선행 공부를 저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올라가서 그때부터 수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3년 대부분을 다른 과목은 하나도 안 하고 수학만 했습니다. 거기 합격 후기입니다. 어디 갔는데요? 카이스트를 갔는데. 그 정도 가는 학생도 결국은 수학 때문에 할 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과목은 거의 보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영어나 국어는 이미 다 끝나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학생은. 그래서 수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능하면 선행 공부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해주는 게 나중에 수능을 볼 때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선행 공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자, 그럼 선행 공부는 언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그리고 도대체 선행 공부를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선행 공부를
얼마만큼 하는지 제가 이제 목동에 오랫동안 수학 전문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부한다. 특히 목동의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역량만 된다면 이 방법대로 공부해주면 나중에 수능을 볼 때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프로젝트 화면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공부는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선행 공부는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동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되면 거의 대부분 중학교 과정까지는 다 끝내놓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까지는 다 끝내고 올라가요. 조금 뛰어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끝내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역량만 된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선행 공부를 시켜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제가 짜드린 거는 중학교 1학년 하나도 선행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훨씬 더 편하다. 이 얘기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일단 선행은 한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통 대부분 보면은 심화 문제집 2권, 기본 문제집 2권, 그 다음에 개념편에다가 유형편 1권, 그럼 문제집이 유형편 하나, 기본 문제집 2권, 심화 문제집 2권, 그래서 전부 다 몇 권 정도로 푼다? 5권 정도로 풉니다. 학기가 진행될 때마다 각 학기별로 5권 정도를 풉니다. 그럼 이제 개념편까지 하면 몇 권이다? 6권을 푸는 거예요. 그럼 6권을 학기마다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1과정, 중2과정, 중3과정, 고1과정, 고2과정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6권을 도대체 언제 푸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계속 학교 다니면서 선행 공부만 해야 되나요? 선행 공부만 하다가 내신을 못 보면 어떡하죠? 한 학기 1년 내내 선행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선행 공부는 2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학 때냐 아니면 학기 중이냐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방학 때는 뭐만 한다? 학기 중에는 뭐만 한다? 내신 공부만 합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에 신경 써라. 학교 과정만 열심히 따라가라.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에 선행 공부는 언제 한다? 방학 때 한다. 그래서 자 여기 방학 때 쭉 나와 있죠.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에만 선행 공부를 해도 충분히 선행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일단 겨울방학은 몇 달이에요? 1월달,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까지 3월달까지도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겨울방학 때는 3과정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과정, 2과정, 3과정. 여름방학 때는 짧죠. 여름방학 한 달밖에 안 되죠. 한 달도 다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는 2과정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3과정 3월달까지, 여름방학 때는 2과정, 마찬가지 3과정, 2과정, 3과정, 2과정, 3과정, 2과정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6권을 다 공부하려는데 6권을 도대체 언제나 공부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자, 첫 번째 심화 문제집 2권은 방학 때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학 때 푸는 게 아니다. 언제 푸는 겁니까? 학기 중에 푸는 겁니다. 학기 중에는 개념하고 유형편 1권하고 기본 문제집 2권은 방학 때 이미 다 풀어놓는 거예요. 이미 다 풀어놓고 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뭐만 푼다? 심화 문제집 2권만 푼다. 이미 이거는 다 끝내놓는 겁니다. 방학 때. 그리고 학기 중에는 심화 문제집 2권을 푼다.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떡합니까? 방학 때는 자 개념편하고 유형편 한 권, 문제집 하나 풀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집 2권, 그래서 1회, 2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2권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회, 2회 한 학기를 2번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입니다.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겨울방학,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 시작해야지. 그래서 중1상, 개념, 기초. 상만 하면 안 되겠죠. 2과정을 해야 되니까. 하도, 개념상, 기초. 선생님, 중에 상을 모르면 하도 못 푸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대부분 뭐예요? 도형이에요. 그리고 도형하고 확통 쪽입니다. 그래서 상을 몰라도 하가 같이 나가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중1상 나가고 중1하 나가고 뭘로? 개념만 하는 거예요. 개념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2달 동안에 2과정을 개념을 마친다. 중1 상하를. 그 다음 이제 3월달이 됐어요. 그럼 이제 3월달이 되면 이제 방학이 끝나고 3월달이 되면 중간고사가 언제 보냐면 4월 말에 봅니다. 그럼 이제 3월 달까지는 진도를 나가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진도를 뭐를 나가느냐? 중1상, 방학 때 한번 배웠잖아요. 그렇죠? 중1상 개념기초는 배웠어요. 이 중1상 기본 문제집 2권, 기본 문제집 2권, 이거를 배웠으니까 기본 문제집 2권을 3월 달에 나갑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방학 때 여기에서 2권 풀었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2권 풀었고 3월이 끝나면 중1 상을 4번 푼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4월 달이 되면 심화 문제집, 학기 중이니까 심화 문제집 2권을 풉니다. 4월 달에. 그럼 전부 몇 번 풀어요? 2, 4, 6건 풀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 중1 여름방학 때 중1 하는 개념만 봤죠. 그러니까 중1 하 여름방학 때는 뭘 봅니까? 중1 하 기본 2권을 푸는 거예요. 기본 문제집 2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 2권을 풀고 그 다음에 중2 상 이제 2학년 거 중2 상 개념 문제를 또 한 권을 풀어요. 그래서 2과정을 나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학기 중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중1하 뭐를 풀어요? 심화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1하 심화를 풀면 중1하는 여기서 개념 한번 2권 풀었죠. 여름방학 때 기본 문제 2권 풀었죠. 학기 중에 심화 2권 풀고 시험을 본다. 자,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와 같이 6권을 쭉 공부하면서 선행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가능하면 2과정을 공부를 해줘라. 그러고 나면 6권씩 선행 공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2년 정도를 5학년, 6학년을 하게 되면 중3 과정까지는 다 끝내요. 중3 과정까지 다 끝내고 잘하는 학생은 고1 과정까지도 다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오면 그때부터 고2 과정을 시작해요. 잘하는 아이들은. 중학생이 3학년이 끝나면 수능까지를 미리 다 공부를 해놓고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목동에서 상위권 학생들, 목동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이 끝나면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3의 수능 과정까지를 다 끝내고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자기 고등학교에서 항상 나왔던 기출문제를 몇 번씩 반복하고 들어가요. 내신을 잘 보는 게 대학 갈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역량만 된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째.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떤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했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 나와 있는 거 베낀 게 아닌가요? 베낀 거 아니에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자, 수학을 풀 때는 첫 번째, 항상 문제풀이는 검산이 가능하도록 풀어라.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제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딱 봐보면 한 30분만 딱 학생이 푸는 거를 보면 이 학생이 몇 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 풀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여기다 풀고 또 공간이 부족하면 여기다 풀고 자, 이거는 3등급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학생들은 3등급 이상을 받는 게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학은 그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럼 수학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수학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무조건 어디로 풀어라? 세로로 풀어라. 수학을 풀 때, 자, 수학을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람은 눈이 옆으로 두 개가 달렸죠. 왜 옆으로 두 개가 달렸냐면 옆에 있는 두 개를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눈이 하나면 한 눈으로 이렇게 비교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눈이. 그럼 힘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달려 있어도 옆으로 풀면 비교를 할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틀린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뭐보다? 이렇게 세로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로 풀면 윗줄에서 아랫줄로 넘어갈 때 틀린 내용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거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야 뭐가 가능하다? 검산이 가능하다. 자, 수학을 풀었는데 미심쩍어요.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불안해. 그럼 어떡합니까? 지우고 다시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우고 다시 풀면 뭐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미심쩍으니까 윗줄에서 아랫줄 넘어갈 때 내려갈 때 맞는지 또 내려갈 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검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검산이 잘 안 된다. 이렇게 풀어야 검산이 된다. 그러면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풀으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쓴다? 노트를 반을 접어서 쓴다. 자, 노트를 반을 접어요. 자, 여기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노트를 반을 접어요. 자, 반을 접으면 자, 반밖에 없으니까 공간이 작죠? 그럼 옆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다? 세로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세로로 푸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노트를 반을 접어서 쓴다. 노트를 아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을 접어서 써서 항상 세로로 푸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 풀어서 틀린 문제는 다시 푸는 게 아니라 언제나 뭐를 한다? 검산을 한다. 그 두 가지만 습관을 들이면 수학은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문제풀이는 검산이 가능하도록 세로로 풀어라. 자,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수학을 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수학을 공부하면 여러분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죠. 틀린 문제는 다시 풀지 않고 어떻게 한다? 검사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 그 다음에 아까 오답노트 얘기했었죠. 오답노트는 30문제 내외로 정리를 한다. 30문제가 넘어가는데요. 그럼 어떡할까요? 틀린 문제만 한 번 더 푸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서 아는 건 또 버리세요. 아는 건 또 버리고 틀린 문제만 또 앞에 별표를 치세요. 그래서 점점 아는 거는 버리고 틀린 문제를 압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압축해서 언제까지? 30문제 내외가 될 때까지 압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답 정리를 하고 시험 때는 뭐만 가지고? 오답 노트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몇 번도 가능하다? 20번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딱 보면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쫙 떠올라요. 그러면 시험을 못 볼 수가 없겠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연습하기. 첫 번째, 정신 상만하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학생들 많이 봐요. 자, 문제 공부해봐. 독서실에서 숙제 여기서까지 하고 가. 그러면 꼭 뒤에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야, 그 뒤에 있는 거 이어폰 빼고 집중력 있게 공부해라. 그럼 학생이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음악을 들어야 수학이 잘 풀려요. 그냥 하면 잘 안 풀려요. 거짓말입니다. 습관을 잘못 들인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은 안 들이는 게 좋다. 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습관을 다시 들어라.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독서실에서 조용하면 공부가 안 돼요. 카페에서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됩니다. 거짓말이에요. 카페에서 시끄러운데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조용한 데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에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된다. 이런 학생이 있다면 습관을 바꾸세요. 습관을 바꾸면 훨씬 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효과가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 보시면 수학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 고등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내가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항상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의 평균을 내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의 수학은 반드시 이틀 내지 3일을 해줘라. 왜 그러냐면 수학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학을 잘하려면 뭐를 투자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아주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 학생들은 어렵습니다. 수학은 잘하려면 뭐를 투자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자, 시간을 투자할 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공부하고 일주일 후에 공부하면 앞에 공부했던 내용 까먹죠. 수학은 또 뭡니까?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걸 못 풀죠. 그럼 또 다시 저번에 했던 거 다시 또 반복해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수학은 가능하면 매일 시간을 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내용인데 문제풀이와 관련된 논리와 가정 익히기. 쉽게 얘기하면 개념을 중점적으로 공부해라. 개념을 모르면서 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10번 풀어봐. 선생님 10번 풀었어요. 뭔데?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왜? 풀이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3번인 것 같아요. 느낌으로. 무슨 느낌인데? 그냥 숫자를 4로 나눠봤더니 나눠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논리 없는 거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을 위해서 개념을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라. 건너뛰기해서 예측해서 문제의 답을 선택하면 수학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수학을 접근해 줘야 된다. 그래야 수학은 잘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오답 확인하기 나오죠. 아까 오답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설명을 했어요. 30문제 내외로 압축을 해라. 그리고 시험 때는 오답 노트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자, 검산하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죠? 세로로 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검산을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라? 세로로 풀어서 틀린 곳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라. 그래야 수학은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올바른 마음가짐 갖기. 어떤 얘기냐면 수학은 잘 못해요. 그래서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요. 수학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죠. 하지만 수학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배우는 모든 수학은
학생 여러분이 직접 공식을 만드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는 모든 수학은 수학자들이 해결 방법을 다 제시해 놨어요. 또는 여러분 선배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라 하고 이미 다 설명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수학자나 선배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걸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만 하면 수학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만 공부하면 충분히 수학은 잘할 수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면 수학의 소질이 없다는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수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어떤 얘기냐면 이런 학생들도 있죠. 선생님 수학을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은 구멍가게에서 내가 돈 내고 거스름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산만 하면 되면 되지.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학생들 가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수학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뭐를 키우기 위한 거다?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을 공부하거나 사회를 공부하거나 또는 회사 생활을 하거나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사회생활이 닥치면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가 있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려면 논리력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과목이 뭐다?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키워야 된다? 논리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논리력으로 접근할 때도 수학은 언제나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 동기부여하기. 자, 어떤 얘기냐면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계속 머리에 산화를 시키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질문해라. 수학을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물론 충분히 사고를 해봐야 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질문을 해라. 누구한테? 아무한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주위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 특히 수학을 잘하는 애 있으면 걔한테 질문하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학을 몰라서 질문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일이다? 용기 있는 일이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인터넷에 굉장히 강의가 많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통하거나 또는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학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분 친지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것은 무조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수학은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다. 수학을 잘하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매일 꾸준하게 2시간 정도씩 공부하면 수학은 반드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자, 지금까지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페 화상과의 수학박사 또는